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EBS 문제집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7쪽입니다. 그럼 이제 통합과학 4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생태계의 구성과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태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또 그에 따른 환경도 알아야 됩니다. 생태계의 구성부터 알아보죠. 생태계는 바로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는 체계를 말합니다. 자, 여기 생태계 네모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생태계가 우리가 생물과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물을 다른 말로, 그렇죠, 생물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요, 맞습니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의 생물적 요인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죠.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말합니다. 자, 여기 네모해 줄까요? 무슨 요인이요? 생물적 요인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 역할에 따라서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요. 자, 생산자는 무언가를 생산한 거죠. 소비자는 무언가를 소비한 것입니다. 분해자는요, 무언가를 분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기준일까요? 어떤 걸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해했길래 각각 생산자, 또 소비자, 분해자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기준은 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양분을 생산했기 때문에 생산자, 양분을 소비했기 때문에 소비자, 양분을 분해했기 때문에 분해자인 거죠. 자,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생산자부터 같이 볼게요. 밑줄 그어주세요. 자, 생산자는요, 자, 무언가를 생산한다 그러죠. 바로 양분을 생산합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여, 광합성, 그렇죠. 빛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합성하는 거죠. 자, 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유기물을 생산한다. 바로 유기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유기물을 합성하는 겁니다. 알겠죠? 생산자는 뭘 한다?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유기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유기물이란 건 양분을 뜻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생물이 있는데요. 바로 중요해요. 자, 녹색 식물 밑줄 그을까요? 또요, 해조류, 또요, 식물 플랑크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녹색 식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대부분 녹색 식물입니다. 해조류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은 물속에 사는 플랑크톤을 말합니다.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플랑크톤. 알겠죠? 자, 이런 걸 가끔 물고기들이 먹기도 합니다. 이제 소비자를 볼게요. 소비자 밑줄. 양분을 소비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다른 생물이 이제 양분이 됩니다. 생산자는 양분을 생산을 했다면 소비자는 그 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다른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물 사이에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분해자입니다. 무엇인가를 분해한 거죠. 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환경으로 되돌려 보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물질이 순환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분해를 하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식물이 이렇게 섭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데요. 세균과 버섯과 곰팡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세균, 버섯, 곰팡이요. 이렇게 우리는 생물적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생물적 요인은 뭐가 있다? 생산자, 그렇죠. 소비자, 그리고요, 분해자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 주세요. 환경에 해당하죠. 5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꼭 알아주세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빛, 물, 공기, 토양, 온도 이렇게 있죠. 자,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제공해 생태가 유지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빛, 물, 공기, 토양, 온도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비생물적이라고 하고요.
환경에 해당하니까 환경요인이라고 합니다. 비생물적 환경요인이죠. 자, 그러면 이게 그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빛, 공기예요, 공기. 자, 빛, 공기, 물, 토양. 그리고 여기 온도가 빠졌는데요.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4가지 뿐이 없는데 온도가 포함이 돼야 돼요. 자, 이것과 생물적 요인, 바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지금 하는 거죠. 자, 이제 개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생물적 요인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개수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기 개체군과 군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자, 위에다 쓸래요. 개체가 모여서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개체군이 되고요. 개체군이 모여서요. 군집이 되고요. 군집이 모여서 뭐가 된다? 그렇죠. 생태계가 되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개체는 몇 개요? 네, 한 개를 의미하고요. 몇 개요? 한 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요, 개체군은요. 그러니까 개체란 건 여러분도 하나의 개체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개체군은 이러한 애들이 모인 걸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체가 토끼 한 마리라면요. 개체군은 토끼가 여러 마리인 거죠. 2마리 이상이요. 자, 여기서 특징은 개체군일 때는 아무래도 종이 어때요? 같은 토끼죠. 그러니까 같은 종이에요. 무슨 종? 같은 종입니다. 자, 군집은요. 여기 개체군 중에 토끼 무리가 있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 풀 무리가 있어요. 여기는 사슴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종이에요, 다른 종이. 다른 종. 그렇죠. 군이 여러 개니까 그게 모인 게 군집이니까 종이 달라요. 서로가.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생물에 들어가죠. 여기까지가 바로 생물입니다. 생물. 개체, 개체군, 군집까지가 생물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포함한 게 바로 환경을 포함하면 뭐가 된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생태계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쓴 이유가 생물과 환경이니까, 결국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니까 생물이 바로 군집까지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환경을 더하면 생태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4번째를 볼게요. 개체군과 군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생물은 개체군과 군집을 이루며 무리지어 살아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체군 네모해 줄래요. 개체군은 종이 없다고요? 같은 종이죠. 그러니까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 종이 하나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요, 군집 네모해 줄래요? 군집은요, 그렇죠. 여러 생물 개체군이 모인 무리입니다. 알겠죠? 네, 개체군이 모인 거죠. 한마디로. 개체군이 모인 무리예요. 그러면 같은 종이에요, 다른 종이에요? 여러 종이죠. 자,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좀 작게 나왔는데 첫 번째 얘 누구예요? 수달이에요. 수달 몇 마리? 한 마리죠. 이렇게 한 마리일 땐 우리가 개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번엔 수달이 아기를 갖고 있네요. 자, 여기 아기 3마리 보이나요? 자, 이거는 바로 개체군에 해당합니다. 같은 수달인데 수달들이죠. 그래서 개체군이고요. 종은 서로 같습니다. 수달로요. 자, 다음에요. 자, 이게 뭐야? 수달도 있지만, 수달 엄청 많이 있지만, 수달 말고 여기 뭐 사슴같이 보이는데 여기 보이나요? 자, 이거 사슴인가요? 사슴같이 보이고요. 여기 독수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종이 여러 개죠. 그래서 이걸 군집이라고 합니다. 개체군이 모인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 환경까지 포함된 생태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단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거 본 사람 있나요? 이거 이름 뭐예요? 무슨 석상이죠? 맞아요. 돌로 만들어졌어요. 석상. 그렇죠. 바로 모아이 석상이죠. 모아이 석상인데요. 선생님도 이걸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모아이 석상에는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아이 석상을 혹시 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좀 안타까움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자, 이 모아이 석상 크기는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소 4m 이상이고요. 더 큰 거는 한 20m도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 크죠? 아니, 돌이 그렇게 크면 이걸 누군가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누가 세웠을까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주민들이 세웠죠.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생태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자, 이것은 섬나라입니다. 무슨 섬이요? 이스터 섬이라는 섬나라예요. 자, 여러분, 섬나라라면 아무래도 섬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섬 주변은 다 뭐겠어요? 맞습니다. 주변에는 여러분 물이겠죠, 당연히. 주변에 뭐라고요? 물이에요. 이런 섬나라예요. 이게 무슨 섬? 이스터 섬이요. 알겠죠? 주변은 다 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섬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원주민들이 이제 살기 시작했죠. 많은 원주민들이 살았는데요. 자, 여기에 살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먹고 살 게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기에는 많은 야자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야자나무. 어떻게 그리나? 자, 이렇게 야자나무가 있었어요. 야자나무 여러분 아시죠? 야자나무 한번 그려보세요. 아, 농담이고요. 선생님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야자나무가 있었어요. 야자수도 열리고 이렇게 있죠. 자, 나무가 엄청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알겠죠? 야자나무가 많이 살았는데, 자, 야자나무 그냥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야자나무. 자, 이렇게 살았어요. 알겠죠? 야자 열매도 먹고 많은 원주민들이 번성을 했던 섬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섬? 이스터 섬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어떤 부족의 족장이 생기기 시작했죠. 리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고인돌 아세요? 고인돌도 바로 그 부족장의 그 어떤 상징적인 형태죠. 그쵸? 우리가 이만큼 우리의 부족이 이렇게 세다, 이런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인돌과 비슷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아니, 우리 부족이 진짜 세다는 걸 다른 부족한테 알려줘야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석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석상 크기가 4m에서 20m 돼요. 그런데 누가 먼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석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자, 여기에는 이제 큰 돌이 없어요. 근데 큰 돌은 다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절벽 이런 데 있죠. 바로 요런 데 이제 돌멩이가 있었죠. 그 돌들 중에 이제 큰 돌 있잖아요. 큰 돌을 이제 옮긴 거예요. 옮겨요. 우선 돌을 옮겨야 되는데 돌을 어떻게 옮겨요? 자, 여기 보니까 거대한 석상을 운반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야자나무를 벌채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돌을 옮기려면, 뭘 옮기려면? 자, 돌을 옮기려면, 여기 모아이 석상이에요, 이거. 자, 돌을 옮기려면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되죠. 맞죠? 옮길 통나무가 있어야 되죠. 통나무. 자, 이 통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통나무가 바로 얘네들이었던 거죠. 야자수들. 그러니까 이걸 옮겨야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요? 이걸 여기까지 옮겨야 되는데 이걸 옮기는데 이걸 옮겨서 이렇게 세우는데 얘네를 이렇게 세워. 자,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뭐 100m, 200m 아니라 몇 킬로를 이렇게 갈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얘네들 다 없애야겠죠. 맞죠? 요 바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한 번 하면은 또 재사용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이 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무가 다 이제 망가지고 이러니까 바퀴로서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옮길 때마다 계속 빼는 거예요. 계속 빼. 자, 그러다 보니까 야자 나무가 없어졌고요. 이렇게 야자 나무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여기 섬나라죠. 섬나라면 뭐 밖에랑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 수가 없게 됐대요. 자, 예전에는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를 이렇게 통나무를 엮어서 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엮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타야 돼? 사람들이 이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밖에는 뭐가 있었냐? 여기에는 돌고래가 있었어요. 자, 돌고래. 자, 무슨 고래? 돌고래. 돌고래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얘 돌고래예요. 맞죠? 근데 얘네들을 원래는 잡아먹었대요. 누가? 이 원주민들이요. 사람들이. 근데 돌고래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렇죠. 배를 못 만드니까 돌고래를 먹을 수 없어요. 배를 못 만드니까 돌고래 입장에선 좋겠죠. 돌고래를 먹을 수 없어요. 아니, 먹을 게 사라졌네요. 돌고래는 엄청 크니까 한번 잡으면은 며칠 동안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니, 먹을 게 없어요. 그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이제 섬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배도 만들 수 없고 그렇게 되니까요. 돌고래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요. 자, 그래서 바로 참새를 먹기 시작합니다. 뭘요? 참새를요. 자, 여기 다행히 새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참새, 자, 여러분, 참새가 커요, 작아요? 이 새가 굉장히 작죠? 여러분, 이 새가 큰 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참새를 한 끼에 몇 마리 먹을 것 같아요? 뭐 점심시간에 참새만 먹는다고 해봐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10마리 먹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한 끼당 막 새가 10마리씩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니까. 이 새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때요? 새가 이제 없어졌어요. 보니까 야자나무가 사라지고요. 야자나무가 사라지자 배를 만들지 못해서 돌고래를 사냥할 수 없고요. 돌고래를 사냥 못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새를 과도하게 잡아먹기 시작해서 새가 사라졌대요. 엄청나죠? 자, 그래서 새까지 이제 먹을 게 없네? 자, 그러면 여기 사는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식인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터 섬은 이제 식인 문화가 발달이 결국 됐다고 합니다. 참 그렇죠. 아니, 다른 부족의 사람들을 잡아서 먹기 시작했다고요. 자, 엄청납니다. 자, 이 모아이 석상을 보면 여러분 이스터 섬의 엄청난 비극을 생각해야 되고요. 결국 생태계가 파괴된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이걸 석상을 옮기기 위해서 부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 경쟁을 하게 돼요. 우리 부족은 이렇게 큰 거 세웠어. 아니, 우리 부족은 더 큰 거 세울래? 막 이런 식으로 된다 보니까 아니 계속 벌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도 못 만드니까 돌고래도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새만 잡고, 새 잡았는데 새도 이제 없어졌고, 어떻게 됐다? 자기들끼리 먹기 시작했다고요. 참 그렇죠. 실제로 여기 가보면은 이제 주변에 뭐 들판뿐이 없다고 합니다. 야자나무가 없대요, 거의. 자, 이렇게 이스터 섬이 척박해진 이유는요, 과다한 벌채로 야자나무가 사라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많은 새가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요?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냥 우리는 부족을 위해서 모아이 석상, 이 무거운 것만 옮긴 것 뿐인데 이게 바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플라스틱도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환경 오염이 우리가 예상한 것 그 안에서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환경 오염이라는 주제는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는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생물과 환경을 따로따로 봤는데요. 이제 그 상호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상호 관계에 메모해 주세요. 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건데요. 이것의 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에 무엇이 있는지 그 예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니까
이거 전체 네모해 줄게요. 환경에 어떤 거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자, 빛에 네모해 주세요. 환경 5가지 뭐 있었어요? 빛, 그리고요 밑에 또 있네요. 온도, 그렇죠. 또요 네모해 주고요. 물 네모해 주세요. 그리고요 공기, 토양 다 네모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인데요. 자, 우선 빛과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가 나와 있네요.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환경이 생물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환경은 그렇죠, 빛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빛이라고 써도 돼요. 빛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밑에는요, 생물이 빛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말이고요. 자, 온도도 마찬가지겠죠. 온도가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는 생물이 온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겁니다. 그럼 빛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빛이 생물한테, 즉 환경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예는 모두 다 알아야 돼요. 꼭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이 예를 봤을 때 이 예가 환경 중에서 어떤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알아야 된다고요. 자, 식물의 줄기가 빛이 있는 쪽으로 향해 굽어 자란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 쪽으로 빛이 태양에서부터 오니까 바로 식물이 이렇게 그쪽으로 굽어 자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뭐 안막이 쳐져 있다면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통 안에 있는 애인데, 자, 이렇게 통 안에 있는 애인데 얘가 여기만 이렇게 뚫려 있다 라고 하면 이쪽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야만 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굽어 자란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앞으로 키워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밑줄을 그으시면 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슴입니다. 자, 사슴이 있는데요. 사슴은 언제 번식을 한대요? 사슴 어떻게 그리지? 자, 사슴이에요. 사슴 맞죠? 자, 사슴인데요. 이 사슴은 언제 번식을 해요? 그렇죠. 바로 가을에. 언제? 가을에 번식을 한대요. 사슴 밑줄. 가을에 번식. 왜요? 자, 여름에서 가을이 되죠. 그러면 여름이 해가 길어요? 가을이 길어요? 그렇죠. 여름이 더 길죠. 가을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이 사슴은 바로 번식을 시작하죠. 자, 이렇게 사슴이 번식을 시작하면 가을에 새끼를 이렇게 잉태하게 되는데요. 그 새끼가 언제 나올까요? 맞습니다. 바로 봄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겨울은 새끼가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 나오면 좋잖아요. 겨울에 나오는 것보다, 또는 여름에 나오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사슴은 바로 가을에 번식을 합니다. 그래야지 봄에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바로 일조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식물에서 빛을 많이 받는 잎은 빛을 적게 받는 잎보다 두껍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왔는데요. 어디가 더, 자, 엽록체가 많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하나는 우리가 엽록체라고 하죠. 자, 엽록체가 어디가 더 많아요? 요게 엽록체예요, 엽록체. 알겠죠? 요 점 박힌 게 엽록체인데, 엽록체가 어디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많죠? 자, 이렇게 그러면 초록색이 많아지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얘네가 더, 그렇죠, 진해 보이죠? 잎이 진해 보이고 두껍게 되겠죠. 실제로 빛을 많이 받는 잎은 진할 뿐만 아니라 잎 자체가 두껍다라고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 두껍다. 알죠? 한 식물에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밑에 볼게요.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에 의해 해조류의 분포가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수심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물의 깊이죠. 물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빛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빨주노초, 파란, 보라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빨주노초, 파란, 보라. 자, 이 중에서 파장이
짧은 게 보라색이고요. 그리고요, 파장이 긴 게 빨간색입니다. 자, 이렇게 파장이 여러 개,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자, 이거는 도달하는 깊이가 달라요. 한마디로 빛이 오면, 자, 이게 수심이거든요. 여기 수심 보이죠? 0. 자, 여기가 바로 표면이고요. 아래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숫자가 커지는 거고요. 자, 빛이 여기 들어오면, 실제로 빛은 빨주노초 뭐로 돼 있다? 빨주노초 파란 보라로 돼 있죠. 있죠? 빨주노초 파란 보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파장이 어떻고 파장이 짧고 여기는 파장이 길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깊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얘네가 해조류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 광합성을 할 때 받아들이는 빛의 파장이 다르니까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얘네도 이제 분포가 달라져요. 한마디로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만 살 수 있는 거죠.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진다.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고요. 자, 여기 같이 볼게요. 해조류의 분포. 우리가 해조류가 크게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녹조류, 그리고 갈조류, 그리고 홍조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인데요. 녹조류가 가장 위에 분포하고 갈조류가 중간, 그리고 홍조류가 밑에까지 분포하네요. 자, 홍조류는 깊은 수심까지 분포하는 반면에 녹조류는 얕은 수심까지만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녹조류는 엽록소가 많대요. 아까 전에 말한 엽록체 또는 엽록소가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녹색을 띠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대요? 파래가 있대요. 파래. 그리고 갈조류는 미역이 있습니다. 알겠죠? 홍조류는 빨간색 김이 있습니다. 오, 김이 홍조류래요. 자, 김은 녹색도 띠지만 빨간색도 같이 띠기 때문에 우리가 홍조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은 다 있어요. 엽록소는 다 있기 때문에 녹색은 다 있는데 추가적으로 빨간색이 있으면 홍조류, 갈색이 좀 더 있으면 미역 같은 갈조류. 그렇죠. 엽록소만 있으면 파래 같은 녹조류입니다. 알겠죠? 자, 파래는 색깔이 어때요? 파랗죠. 그래서 녹조류. 자, 미역, 갈조류. 갈매기를 두 글자로 갈미. 그래서 갈조류, 미역. 자, 그리고요. 홍은 성이죠. 김도 성이죠. 그래서 넌 홍씨야, 나는 김씨. 자, 아무튼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같이 넘어가죠. 자,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요. 여기서 생물이 뭐에 해당할까요? 자, 숲이 울창해지면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숲이 바로 생물에 해당하죠. 그리고요, 빛의 세기가 뭐에 해당한다? 바로 환경 중에서 빛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죠. 빛 때문에 굽어 자라기도 하고 사슴이 번식을 하기도 하고 잎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죠.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진 거. 다 빛이 영향을 준 거죠. 생물한테. 근데 밑에는 생물이 오히려 빛한테. 왜냐하면 숲이 울창하면 즉 나무가 많으면 땅바닥까지 도달하는 빛이 없잖아요. 그늘이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숲이 울창해지면 그 밑에 빛이 안 닿는다.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온도와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이 은행나무 보여요? 자, 여긴 봄이래요. 봄에는 어때요? 초록색이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 노란색 단풍이 들죠. 자, 이거는 빛의 영향일까요? 온도의 영향일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얘는 바로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빛이 아니라 뭐의 영향? 온도 때문에 단풍이 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밑줄. 단풍이 드는 건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빛이 아니에요. 온도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요. 자, 개구리는 추운 겨울에는 물질 대사가 어려워 겨울잠을 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겨울잠. 그렇죠. 겨울잠에 밑줄 그으세요. 겨울잠 자는 동물이 많죠. 개구리도 있고요. 곰도 있고요. 맞아요. 다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북극여우인데요. 여기 여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왼쪽이 북극여우고요. 오른쪽이 뭐예요? 사막여우인데요. 귀가 누가 더 짧아요?
북극여우가 더 짧죠. 자,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몸집에 비해서 귀와 꼬리가 짧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짧아야만 열방출이 잘 안 되겠죠. 우리가 추울 때 이렇게 웅크리잖아요. 웅크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우 추워! 웅크리잖아요. 웅크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웅크려야만 열방출이 작으니까. 귀도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사막여우는 귀가 큰 이유가 귀가 커져야만 열방출이 잘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온도가 생물한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어요. 반대로 생물이 온도한테 미치는 영향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대표적으로 증산작용이 있습니다. 식물의 증산작용이요. 증산작용이 뭘까요? 자, 증산작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은 자, 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뭐가 있다? 식물이 있어요. 자,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아무래도 물이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은 어디서부터 얻어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 밑에 땅 속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물을요. 그쵸? 자, 이렇게 얻는데 중요한 건 이 물이 이렇게 뿌리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우리는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으로 배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뭐 이렇게 올라갔던 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나요? 너무 많이 먹으면요. 그렇진 않죠. 바로 올라간 물은 다시 내려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물이 여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물이 다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배출을 어디로 갈까요? 뿌리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내려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배출을 바로 잎에서 합니다. 잎에서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배출을 하죠. 너무 많이 먹었어 이러면 잎 주변에 이렇게 물이 증발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잎의 뒷면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기공이란 거는 공기도 통하지만 바로 수증기도 통하게 되죠. 자, 이렇게 주변에. 자,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식물 주변에는 이렇게 물이 약간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스트 알아요? 미스트 이렇게 뿌리면 어때요? 시원하죠? 분무기 뿌리면 시원하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이 주변에는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내려가요. 바로 얘 때문에 온도 내려가. 자, 그러면 이러한 애들이 많은, 즉 식물이 많은 숲에서는 더 어떨까요? 더 시원하겠죠? 다른 곳보다. 물론 뭐 햇빛 때문에도 있지만 중요한 건 증산작용 때문에도 온도가 내려갑니다. 실제로. 이런 걸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온도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물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생물한테.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대요? 사막. 자, 사막 하니까 식물이 하나 떠오르죠?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식물이 많은데요. 이 식물에서는 그렇죠. 너무 물이 많이 나오죠? 잎 때문에. 그래서 이 잎이 가시로 변해서 사는 선인장은 많이 사막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선인장 그려보면 여기 선인장 있는데 이 선인장은 잎이 뭘로 변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뾰족뾰족 가시로 변했죠. 이렇게. 알겠죠? 자, 이런 선인장만이 뜨거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물의 증발을 막죠. 즉 위에서 봤던 증산작용을 막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자, 이게 바로 물이 생물한테 주는 영향이죠. 자, 이번에는 곤충의 몸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껍질에 쌓여 물의 손실을 막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지렁이 본 적 있나요? 자, 지렁이가 여러분 꿈틀꿈틀 지나다니죠. 자, 꿈틀꿈틀 지나다니다가 도로 있잖아요. 도로. 그렇죠. 특히 아스팔트에 나오는 지렁이 본 적 있나요? 비가 올 때는 지렁이가 아스팔트에 잘 나오죠. 그렇죠? 왜 나오는지 좀 안타깝지만 나와요. 이렇게 지렁이가 쭉 나와서 꿈틀꿈틀 거려요. 자, 이 지렁이가 근데 아스팔트면 어때요? 좀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아스팔트 엄청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 지렁이가 새벽에 나왔다가 말라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왜 지렁이가 말라 죽을까요? 왜 얘네가 이렇게 말라 죽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무엇이 증발됐기 때문에 몸 안에 있던 수분이 이렇게 증발돼서 그래요. 증발돼서 수분이 날아갔어요. 수분이 날아갔어. 그래서 말라 죽는 거죠. 이 수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물한테는. 자, 그런데 얘는 곤충이 아니에요. 지렁이는 곤충이 아니라서 말라 죽기 쉬워요. 즉 겉에 단단한 껍질이 없죠. 키틴질이 없다고요. 키틴질이란 건 우리가 곤충의 어떤 껍질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개미가 있어요. 개미. 자, 개미가 있는데요. 자, 이 개미는 어때요? 대낮에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죠. 해가 쨍쨍한 날에도 개미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해가 쨍쨍한 날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얘네는 수분 손실이 거의 없죠.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요. 알겠죠? 수분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살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키틴질이 있기 때문이요. 겉에 껍질이 있기 때문에 안에 물이 안 나가죠. 자, 조류와 파충의 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에 껍질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구리가 알을 육지에서 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개구리 알은 껍질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마르죠. 하지만 파충류하고 조류는 알에 껍질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 나와도 됩니다. 마르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인데요. 이 캥거루쥐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얘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 쥐는 어떻게 그래요? 쥐 이렇게 그리죠. 자, 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쥐가 있는데 이 쥐인데 보통 쥐는 이렇잖아요. 맞죠? 쥐는 이렇죠. 쥐는 이런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얘가 다리가 여기가 되게 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길어. 이렇게 되게 길어요. 알겠죠? 딴 데는 다 똑같은데 다리가 되게 길어서 얘가 점프를 되게 잘해. 점프를. 이게 캥거루쥐예요. 쥐긴 쥐인데 캥거루처럼 점프를 하면서 다녀요. 알겠죠? 자, 이건 그냥 쥐, 이건 캥거루쥐. 자, 캥거루쥐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쥐랑 다르게 땀 분비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진한 오줌을 낸대요. 왜냐하면 자, 얘는 어디에 살기 때문에? 바로 사막에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캥거루쥐는 물을 안 보내려고 자기 몸 밖으로 안 보내려고 바로 땀 배출도 없고요. 오줌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줌 속에 있는 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거죠. 진한 오줌이죠. 자, 이번에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영향, 또 다른 영향인데요. 바로 갈대입니다. 갈대부. 여러분 갈대 본 적 있죠? 자, 갈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갈대가 어디 주변에 있어요? 자, 갈대 본 적 있죠? 갈대가 어디 주변에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물 근처에 있죠. 이 물 근처에 있는데 이 물 근처에 있는 물을 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갈대가. 알겠죠? 갈대가 물을 정화를 시킨대요. 무기물이란 걸 제거를 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위에는요, 바로 물이 생물한테 미치는 영향, 바로 선인장의 잎, 그리고 곤충의 키틴질 또는 아래 껍질, 캥거루쥐 이렇게 봤고요. 이거는 물이 생물한테 미치는 영향이고 생물이 물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다? 네, 갈대가 바로 물을 정한다. 갈대가 물에게 영향을 주죠. 자, 이번에 공기와 생물입니다. 자, 연꽃은 호흡을 돕기 위해 줄기에 공기가 흐르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우리가 연꽃 혹시 이거 먹어봤어요? 연근? 자, 연근 먹어봤나요? 자, 이게 연근인데요. 자, 연근이 바로 연꽃과 관련이 있죠. 연꽃의 뿌리 줄기 그쪽을 이렇게 쭉쭉쭉 따르면은 되죠. 연꽃이 뭔지 알죠? 연꽃은 이렇게 핀 거 있잖아. 이렇게 핀 거. 맞죠? 이렇게 피었는데, 자, 이렇게 물에, 이렇게 피었는데, 여기 밑에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그 뿌리가 이렇게 있다. 알겠죠? 이게 어디 동동 떠 있다? 그렇죠. 바로 물에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밑에 뿌리를 먹었다고요. 이 부분. 요거를 자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죠? 아무튼 여기 통하는 구멍
자, 여기가 뭐예요? 바로 공기가 잘 통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호흡을 돕기 위해서 줄기에 공기가 흐르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밑에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 아무래도 여러분, 여기 산이에요. 이게 산인데, 자, 위로 올라가서 여기 옆에 구름이고, 자, 이 사람이 올라가요. 이 사람이 올라가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위로 갈수록 바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특히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에서는 산소가 너무 부족해서 막 사람이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고산증 또는 고산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거기 계속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요. 머리 안 아파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바로 적혈구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 계속 살던 사람들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에 비해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적혈구수가 많죠. 이 적혈구가 산소를 잘 운반합니다. 적은 산소의 양이라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거죠. 피 속에 적혈구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엔 토양과 생물입니다. 자, 여러분, 식충식물 알아요? 식충식물이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식충식물 있죠. 식충식물. 자, 이렇게 생긴 거.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생긴 뭐가 있다? 식충식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 그쵸?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자, 얘네가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애가 있어요. 파리지옥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파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파리가 들어가면 얘네가 좀 있으면 이게 닫혀요. 얘네가 입을 딱 닫아요. 입을 닫아가지고 파리를 먹어요. 이런 게 식충식물인데요.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곤충을 먹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식충식물은 토양에 부족한 질소를 얻기 위해서 파리로부터 이 질소를 얻습니다. 즉 곤충으로부터 곤충을 먹어서 질소를 얻는 거죠. 이 질소가 바로 우리가 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질소는 우리가 그 세포 안에 있는 DNA의 한 성분입니다. 세포 안에 DNA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만들려면 우리가 질소가 꼭 필요해요. 근데 땅에 질소가 없네? 질소가 없으니까 얘가 그걸 곤충으로부터 얻는 거죠.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척박한 땅속에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요. 자, 밑에 산소 호흡 세균은 산소로 호흡하는 거니까 산소가 많이 포함된, 즉 공기가 많이 분포된 토양에서 살고요. 세균 중에서도 산소를 필요한 세균이 있고 산소가 필요 없는 무산소 호흡 세균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공기가 없는 데서 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유산균 있죠. 유산균. 자, 유산균은 어디에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김치 같은 거를 담그거나 이럴 때 이 김치 잘 조미료를 뿌려서 잘 담그면 바로 유산균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거는 무산소 호흡 세균입니다. 즉 산소를 차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장독대에 많이 넣죠. 산소를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답도 나와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